예, 우리는 왜 삽질을 하는가? 한국 간척의 역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간척의 시간 지평과 미래에 대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간척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간척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진단과 그 현재를 어떻게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미래에 대한 어떤 상이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어떤 시간 지평이 구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간척이라고 하는 거의 그런 기술적인 특징은 이 간척의 시간 지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제가 그 간척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는 간척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 기술적인 특징을 도외시하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척의 시간 지평을 구성하는 간척체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1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지형은 간척의 최적의 입지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규모의 간척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참여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척 공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일단 방조제를 축조한 후에 그 다음에 내부 개발을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조제 축조라고 하는 게 간척 규모가 커질수록 그 방조제 축조하는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방조제 축조 후 내부 개발까지는 또 이제 시간이 존재해서 네덜란드 간척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방조제 축조 후 70년 후에야 내부 개발이 완전히 끝나는 사례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간척 규모가 커질수록 간척제 실제 이용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방조제 축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부 개발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간척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간척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간척 이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간척일수록 그 영향도 더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강의 강의 구성은 그 기술적 과정을 하나하나 좀 그 단계별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조제 축조 과정을 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 개발 과정을 보고 이 방조제 축조와 내부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간척 주체의 그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척 이후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간척의 영향을 이제 살펴보고 나서 특히 제가 1강에서 강의했던 1970년대 이후의 초대형 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굉장히 이렇게 장밋빛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지평의 불확실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조제 축조에서 일단 중요한 게 제가 1강에서 말했던 갯고랑이에요. 갯고랑의 크기가 간척 규모와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간척 선호 입지로 이런 입지를 선호해 라고 하는 게 그런 실록 기사 같은 데 나와요. 만에 입구만 차단하면 그 내부를 토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바깥은 좁고 항아리 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내부는 넓은 외험 내광의 오목한 지형이 간척 대상으로 선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흥시 호족벌 사례를 제가 소개를 했죠. 진율청에서 1720년과 21년 사이에 막은 이 시흥시에 있는 이 간척지는 전형적인 외험 내경의 간척지죠. 이게 갯고랑도 차단하지만 여기 입구만 차단하면 이 내부가 다 간척 농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조제 축조 이후 새로 확보된 토지의 면적은 망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기술적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큰 그 골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갯고랑이에요. 갯고랑, 그러니까 썰물에도 이제 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갯고랑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갯고랑의 관통 여부나 규모가 그 기술적 과정과 규모를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갯고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게 그 점점점 된 게 갯벌이라고 1강에서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뱃길이 되고 육지랑 육지 하천부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썰물 시에도 바닷물에 잠겨 있으며 밀물, 특히 서해안이 또 유명한 거는 조석간만이 차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조석간만이 차가 가장 큰 때를 우리말로 이제 사리, 그 다음에 한자로는 대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리 때는 물이 정말 진짜 무섭게 밀려와요. 서해안 갯벌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사리 때는 사실 갯벌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만 밀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갯고랑을 막는 일은 일반 갯벌을 막는 일보다 훨씬 힘이 들지만 이 갯고랑을 이렇게 막게 되면 상대적으로 넓은 규모의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된다면 이런 큰 갯고랑을 차단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을 조선시대 때는 국가기관이나 그 다음에 왕실과 관련된 궁방에서 많이 막았어요. 제가 아까 남양간척지를 이제 1강에서부터 소개를 했는데 여기가 남양간척지 이제 바란천 하구를 이제 막은 이게 남양간척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요 안을 이제 그 바란천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1910년대 지도, 요게 1960년대 지도예요. 1964년부터 막기 시작해서 73년도에 이제 방조제가 축조가 됐기 때문에 60년대 지도에는 그냥 이 해안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리아시스식 해안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빨간 곳으로 표한 곳에 여기 작은 둑이 있어요. 이게 간척지예요. 그래서 이 남양간척지 안에도 예전부터 이런 크고 많은 간척지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910년대 지도랑 1960년대 지도의 차이를 보면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데요. 여기 갯벌로 드러나 있죠. 근데 여기가 막혀 있어서 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시 막히고 논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간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막은 간척지예요. 그리고 이 간척지는 제가 1960년대 그 난민간척 사업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루어진 조성된 간척지입니다. 이런 간척의 역사가 서해안에 가면 켜켜이 쌓여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 방조제가 이렇게 딱 하나 밖에 들어서게 되면 요 안에 땅들이 다 여기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간척과 대규모 간척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이 규모가 몇 평 이상 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갯고랑도 사실은 작은 간척지에도 조만한 갯고랑은 다 있어요. 그 갯고랑이 좀 더 이렇게 폭이 넓고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좀 그 모형적으로 이제 구분해 본다면 갯고랑을 피해서 막은 간척을 소규모 간척으로 저는 정의를 내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큰 갯고랑을 막은 간척을 이제 대규모 간척이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간척은 이미 조선시대 때도 조성이 되었고, 한자로는요 포를 막았다라고 해서 색포라고 해서 문헌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리아시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곳이고, 1000평 이하의 간척지,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그 바란천 변에 있는 간척지 중에는 정말 몇백 평 되는 간척지도 있습니다. 한국 간척의 특성은 바로 60년대까지는 소규모 간척과 대규모 간척이 공존했다고 한다면, 이제 1970년대 이후에는 국가 주도의 복식 간척 위주로 간척 사업의 규모가 초대형화되고, 그러면서 소규모 간척은 더 이상 만들 곳이 없게 돼요. 기존에 있던 곳은 다 편입이 됩니다. 소규모 간척은 사라지게 되고요. 조선시대 대규모 간척 사례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곳이 강화도에 굉장히 사례는 많은데요. 강화도에 선도포원이라고 있어요. 강화도 남쪽에.
그 다음에 시흥시 호족벌로 소개했던 예전에는 시흥시 곧땅이 인천하고 안산의 경계지역이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인천, 안산 간 진율청에서 막았다고 해서 진율청 신언이라고 하고, 아까 조선시대 때는 간척이란 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축언이라고 했죠. 언이 물을 막는 둑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선두포 언, 진율청 신언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두포 방조제, 진율청 새 방조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안, 아까 개화도 안쪽에 또 용동궁이라고 하는 궁방 중에 하나가 막은 19세기 초에 막은 또 간척지가 전부 갯고랑들을 막은 간척지입니다. 강화도 선두포원을 보면 요즘 위성 사진이에요. 요게 선두포원이에요. 요거는 1980년대 조성된 간척지입니다. 근데 아직 이용되지 못하고 그냥 있어요. 이게 1910년대 지형도에서 보면은요, 요게 선두포원이고, 요게 바로 여기가 갯벌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두 개의 큰 물줄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안에는 다시 작은 방조제를 또 막아서 간척지는 염기를 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수지 관계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수지로 처음 선두포원 막을 때부터 저수지로 이용했던 곳이고요. 1910년대 지형도에서도 볼 수 있을 것처럼 이 큰 갯고랑 주변의 땅들은 이게 18세기 초에 만들어진 간척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갯벌인 상태로 있어요. 방조제 안에. 지금은 훨씬 요 수료의 넓이가 좁아졌죠. 그런 양상이 내부 개발 양상이라고 하는 게, 안쪽은 논으로 이용되지만 이 방조제 가까운 쪽은 여전히 논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부안 용동궁 상간평 간척지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개화도예요. 개화도 밖으로는 새만금 방조제가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에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개화도 간척지가 있고요. 다시 그 안에 요 간척지가 19세기 전반에 용동궁이라고 하는 궁방에서 막은 간척지예요. 이게 백길인 거죠. 갯고랑인 거죠. 여기도 갯고랑들이 보여요. 이게 그 방조제입니다. 지역에 가면 용동궁 간척지라고 하는 아예 그 지명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빨간 곳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여기 갯벌에 땅이 생기면서 촌락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촌락이 없던 곳이 갯벌에 땅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궁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궁안이라고 하는 게 이 궁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안이라고 하는 지명에 그 용동궁에서 막은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간척이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다라고 했죠. 근데 시작 자체는 6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요. 아까 발안천 하구의 남양방조제라고 하는 게 한국의 간척이나 그 다음에 그런 뭐 인터넷상에 도는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보면 1970년에 한국농어촌 한국농어촌 공사 이름이 농업진흥공사였죠. 그때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막았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방종제 축조 공사는 64년도부터 난민 정착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해외 원조 양곡을 지원받아서 화성농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척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당시 1960년대 이 큰 간척들이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도 번번이 실패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국가에서 해외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대단히 농업종합개발 사업을 수립할 거야. 그런 논의를 하면서 69년 말까지 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가져갈 거야 라고 이제 사업자한테 말을 해서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고, 그거를 이제 IBRD 차관으로 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외 차관을 투입한 최초의 대단히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양간척 사업은 남양간척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평택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그러니까 아까 대단히 농업종합 개발 사업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아산만 방조제 축조랑 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73년에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76년에 내부 개답, 이게 농지를 조성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부 개답이 완공이 되고요. 토지 분배는 유상으로 분배를 해서
주택까지 아까 개화도 간척지도 주택까지 공급해서 이주촌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도 주택까지 국가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 설치를 국가에서 다 하고 경지 완료하고 촌락도 계획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분양을 하는데 유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받고 10년 상환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받은 돈은 이제 차관 그 상환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그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광역적인 수리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저희 농업용수원이 남양방조제 안쪽에 있는 그 내수면이 아니라 아산방조제를 막아서 만들어진 그 아산호의 물을 담수화시켜서 이거를 농업용수로 이용을 해요. 이 아산호의 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경기 및 충남 4개 시군의 14개 면 지역에 아산호의 물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97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복식 간척이 전면화되어서 70년대는 이게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1970년대 말 되면 사업 이름을 바꿔요. 서남 해안 간척 사업으로 사업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간척으로 조성된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서는 농지 조성이 제1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사업, 그러니까 지금의 그 한국농어촌공사 해당되는 전신의 기관들이 그걸 담당했었고, 근데 이제 서남해안 간척 사업으로 전개되면서 땅을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 농지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 산업단지로 전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택지를 한다거나, 레저 시설을 만든다거나 해서 그 토지가 전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 기반 시설로 만들었는데 다른 용도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농지조성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서남해안 간척 사업에서는. 그래서 토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했을 때 생긴 수익을 다시 농업 기반 시설을 닦는데 투자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농지조성기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서남해안 간척 사업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방조제의 자재는 뭐냐? 아까 제가 그 정약용의 글을 소개를 할 때 전문을 읽지 않았지만 정약용은 흙과 돌로 방조제를 쌓았다고 굉장히 조예하다고 비난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방조제의 주 재료는 흙이에요. 흙. 그리고 돌. 이거는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저희 개흙, 특히 이제 갯벌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라붙었을 때는 굉장히 딱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일본에서의 아까 호소 간척 같은 경우는 그 호소를 물을 빼가지고 거기에 지반을 높이기 위해서 산을 허물어가지고 흙을 갖다 부었다고 했는데 1960년대 간척까지는 그런 식으로 산을 허물어가지고 매립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한국의 간척에서 주요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계획을 이용하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돌도 석재도 이용이 됐는데요. 수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조제 쌓을 곳에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방조제를 튼튼해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방조제 가면 방조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 사면을 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조제 사면을 돌로 쌓는 거는 그러면 20세기 들어와서 이루어진 건가? 아니에요. 선두포원, 광화부에서 막은, 국가에서 막은 분전인데요. 거기도 돌로 그 사면을 막았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돌이라고 하는 게 방조제를 보강하는 자재로 쓰이는 곳이 있었다. 그거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나무발뚝이라고 하는 게 갯고랑이라고 하는 건 항상 물에 잠겨 있잖아요. 개흙의 특징이, 갯벌흙의 특징이 마르면은 되게 단단한데 물에 젖어 있으면 물컹물컹해서 계속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이 갯고랑을 막을 때는 흙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흙이 계속 무너져 버리잖아요. 물에 잠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흙을 지지해주는 역할로 일종의 우리가 그 시멘트 할 때 철근 콩근을 이렇게 지지대로 넣는 것처럼 나무발뚝으로 일종의 울타리를 두르는 거예요. 넓게. 갯고랑을 막을 때 어떤 지지대 기능을 하는 나무발뚝을 이제 박는 거예요. 갯고랑에. 이런 것도 19세기 문헌에 보면 궁방 간척지에서 나무말뚝을 사용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그 간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자재라고 하는 게 사실 1960년대까지 크게 안 바뀌어요.
근데 1970년대 이후는 물론 주요 자재가 흙과 돌이긴 해요. 근데 새로운 공법들이 나와요. 방조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 아니면 방조제를 쌓을 그 지반을 좀 더 단단히 하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뭐 돌을 쉽게 갖다 부을 수 있게 하는 뭐 필터 구조니 매트리스 공법이니 돌망태 공법이니라고 하는 게 개화 간척제 1960년대 중엽에 이루어진 개화 간척제 방조제 쌓을 때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본격적으로 기술상의 어떤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방조제는 어떻게 쌓아갈까? 일단은 갯벌부터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지면이 드러나 있는 갯벌부터 막아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 지면이 담겨 있는 갯고랑을 막아요. 마지막 단계를 지금도 혹시 간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그런 기사를 이미 이제 2010년대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끝막이라고 해요. 방조제 마지막을 막는 걸 끝막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물길을 끊는다 그래서 절수 아니면 절강이라고 했고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체절, 심해길이에요. 체절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토목 쪽에서는 아직도 체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끝막이라고 하는 끝막이 공사가 사실 간척에 아까 정약용이 9길 쌓아오다가 마지막에 흙이 모자라가지고 허투루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 끝막이 과정에서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되게 많아요. 1960년대까지는 인간 노동력이 중심이 돼서 이제 끝막이를 했는데 중장비가 도입된 거는 1970년대 이후에요. 덤프트럭으로 가서 막 흙을 갖다 붓습니다. 돌이라. 근데 일제강점기 때도 규모가 큰 데는 우리 탄강에서 이용하는 궤도차로 흙 같은 거를 나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진강 종합개발 수리 간척사업, 아까 개화도 간척에서는 60년대 동력 기관차가 사용이 됩니다. 요게 1920년대 동진농업 주식회사, 일본인 회사예요. 더 막은 김제 강활면에 동진농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여기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여기를 지금 마지막 끝막이 공사를 하는 건데요. 한자로 보면 체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어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다 지게로 흙을 날아가지고 이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궤도차가 여기 김제 동진농장에서는 궤도차가 놓였어요. 이제 궤도차로 특히 이제 이 사면 공사하거나 기반 공사하는 돌 같은 거 나를 때 이 궤도차로 날랐습니다. 근데 이미 1920년대 동진농장에서는 궤도차가 도입됐지만 경기도 자주근로 사업장 1960년대 아까 일강에서 봤던 사진이죠. 여전히 인력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궤도차를 이용하고 하는 것은 정말 몇몇 큰 간척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진강 종합 개발 수리 간척 사업, 이건 60년대 방조제 완공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동력 기관차 레일이 있죠. 동력 기관차 레일을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갯고랑 마지막 물길 막은 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보면 이게 삽교천 방조제라고 하는 게 아까 아산만 방조제 이제 좀 더 서쪽으로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완공된 거는 이제 그 간척지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80년대로 넘어가지만 삽교천 방조제가 한국사에서는 되게 많이 얘기가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삽교체 방조제 준공식 갔다 왔다가 이제 그 올라오는 길에 뭐 서거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서산 A지구 끝막이 사진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때는 끝막이 때 뭐가 동원이 되느냐? 폐유조선이 동원이 돼요. 그래서 뭐 정주영의 뭐 아이디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가 되는 건데요. 서산 A지구 끝막이 때 일시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아니면 중장비가 투입돼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마지막에 이 수심이 깊은 곳만 남겨두기 때문에 물살이 훨씬 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바다와의 싸움이고 진짜 그냥 물량 싸움인 거예요. 예전에는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았어야 했고 정주영은 그래서 폐유조선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 물기를 좀 약하게 하고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막이 작업을 완성했다. 뭐 그런 식의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방조제 축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끝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끝막이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그냥 갯벌 간척은요, 그냥 계속 하면 돼요. 거의 지면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끝막이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조수간만이 차가 작고 물살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금을 지으면 2, 3일 동안에만 해야 돼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물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15일 동안에 그 물살이 바뀌는 게, 조수가 바뀌는 게 15일 간격이라고 한다면, 15일이라고 한다면 한 3, 4일밖에 작업을 못 해요. 그리고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다 막아오던 뚝이 이때 터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절수 끝막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민속 형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사를 지낸다거나, 요거는 궁방간청 문헌에서 고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미 그 19세기 때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내려오는 게, 워낙 이 끝막이 공사가 힘들고 그때는 정말 대규모 간척지일수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막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사람 반, 흙 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난리버거지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설화들이 내려오냐 하면, 지나가던 스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근데 사람이 빠진지 몰라서 계속 그 위로 흙을 쌓아 올라서 이제 사람이 죽으니까 방조제가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내지는 일부러 뭐 약간 그런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뭐 그래서 방조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설화인데, 실제로 누구를 일부러 빠뜨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 끝막이 공사 중간에 분명 사건 사고도 많았을 것이고, 그만큼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설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김제 그 동진 농장 막을 때도 거기도 한 번에 성공을 못해요. 그 절수 끝막이를. 끝막이 과정 성공했을 때 누가 빠져 죽었대 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그래서 1970년대 중장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인간 노동력에 의존한 간청 기술이 지속이 되었고, 뭐 1970년대도 그렇고, 1970년대 이제 국가가 민간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간척 사업을 이제 독점을 하니까 당연히 많은 재원을 투자할 수 있었겠지만, 60년대 이전에도 큰 간척이라고 하는 경우는 돌도 갖고 올 수가 있고, 흙도 이제 운반할 수 있는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끝막이를 할 수 있는 그 며칠 사이에 최대한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만이 큰 규모의 간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규모가 있는 간척지로 알려진 곳이 둔전이나 궁방전인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1000평도 안 되는 작은 간척지들이 아까 바란천 변에도 만들어졌다고 했고, 그거는 바란천변뿐만 아니라 서해안, 그다음 전남, 남해안 곳곳에서 이뤄졌는데요. 그런 소규모 간척은 그냥 일반 농민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노동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조제를 다 완공을 했어요. 뭐 몇 번 둑이 터지고 해도 방조제가 다 쌓았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내부 개발을 해야 돼요. 내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간척의 규모가 클수록 그 안에 갯고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갯고랑의 물을 밖으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두포원의 그 갯고랑 주변이 땅이 여전히 갯벌로 남아 있었던 것이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로를 정비를 하고 배수를 하고, 갯벌을 중심으로 간척지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닥이 비교적 평탄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울퉁불퉁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지대가 낮은 곳은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흙을 가져다가 거기를 좀 이렇게 메워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 논으로 이용할 때 문제가, 농지로 이용할 때 문제가 갯벌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땅에 염분이 많아요. 토양의 염기를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염기를 제거해 주려면 물로 계속 염기를 우려내는 수밖에 없어요. 수리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개발도 방조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까지는 인력에 의존을 합니다. 1970년대는 이제 불도저가 투입이 돼서 그걸로 그냥 바닥을 평평하게 이제 밀어버려요. 근데 방조제 축조와는 다르게 내부 개발 공사는 일단 바닷물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부 개발 공사는 방조제 공사와 달리 시간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화도 간척지가 방조제 막고 나서 몇 년 후에야, 73년 이후에야 해외차관 도입해서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 아니면 다른 어떤 소유권 문제로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하면 그냥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기도 일쑤였어요. 이
1960년대까지는 간척된 땅들이 대부분 논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으로 만드는 거를 개간 중에서도 작답 또는 논을 만들다, 아니면 논을 이제 그런 거를 개답, 작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논이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시설이 있고 잘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산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간척지 많은 곳에서, 그런 지역에서는 그 간척지 쌀이라고 브랜드화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척지 쌀이 맛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염해, 땅기, 아무리 염기를 제거한다고 해도 땅 속에 염기가 이제 머물러 있어서 가물면은 염기가 올라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로 씻어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은 농사를 지어야 염기가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간척 초기에는 일부러 크게 수확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일종의 염기를 빼기 위한 방법으로, 간척지를 경지로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그냥 경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조제 완공 후 내부 개발에 이용해서 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규모가 클수록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부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진율청 신원, 아까 호족벌이라고 하는 것도 방조제 완공 후 바로 논으로 이용하지 못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경작이 시작이 돼요. 그 과정에 방조제 맞고 나서 물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물들이 쉽게 수문을 만들어서 이 간척지 안에 물을 밖으로 빼내주긴 하는데, 그게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홍수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간척지가 아니었던 곳까지 막 침수 피해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경작을 시작하고, 선두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방조제 완공 후 내부 개발이 지연되어서 그냥 버려지는 땅들도 있어요. 방조제 멀쩡히 쌓아놓고 버려지는 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해도 생산성이 그러니까 뭐죠? 저수지거나 관계시설을 제대로 못 갖춰져서 생산성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서 농사 지어도 이제 노동력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해방 이후에는 이런 거를 천일염전으로 전환하는 곳들도 존재해서, 기존 그 농지로 만든 곳을. 그리고 아까 시화간척지, 새만금 간척지는 애시당초 처음에 이 사업들이 이제 구상이 될 때는 농지를 목표로 했지만 80년대에 이 간척지들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새만금은 이제 91년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는 아예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 농지를 포함해서 농지를 버리지는 못해요. 근데 농지를 포함해서 다른 용도의 땅으로 이용할래라고 해서 용도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척지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멀쩡히 내부 개발까지 잘 해서 50년 잘 이용을 해왔어요. 근데 큰 해일로 방조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덮쳤어요. 근데 그거를 복구하는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척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규모 간척지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개답이, 개화도 간척지가 60년대 말에 방조제 막았어요. 근데 이거 내부 개발을 굉장히 면적도 넓은데 재원이 없으니까 방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사막처럼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73년 이후에 이제 해외 차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종합개발 사업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재원을 투입을 하면서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불도저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다음에 남양간척지도 방조제 축조의 시작 자체는 64년부터 이루어졌는데 73년도에 완공이 되고,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중장비가 투입이 돼서 내부 개발이 이루어져서 짠 하고 이제 논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척 농지, 그 다음에 간척지에는 다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좀 농지로 한정했지만 수문은 모든 간척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주는 수문이 있어야 돼요. 모든 간척지에 설치하고, 이거는 물을 빼주는 배수 기능, 근데 또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방조 방수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농지에서는 관계 기능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아산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그 담수호 만들어서 그게 이제 농업용수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로도 정비를 해야 돼요. 특히 큰 갯고랑을 막은 곳일수록 수로 정비가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배수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조제 완공에 성공해도 그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간척지는 저지대일 뿐만 아니라 물길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길이 오로지 수문만을 통해서 드나들기 때문에 굉장히 침수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해일 피해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침수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특히 간척 농지인 경우에는 일반 육지에 있는 농가 다르게 주기적인 이런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독특한 문화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1년 중에 백중살이라고 해서 조수간만이 가장 큰 때라고 해요. 음력 7월 15일이. 백중살이 전에 그 간척지에 농사 짓는 사람들 다 같이 나와서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봄에 농사 시작 전에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간척지 방조제 규모가 너무 커서 인력 동원이 많이 조직적으로 필요해 한 경우에는 수문계라고 하는 일종의 수리조직도 만들고요. 그리고 수문고사라고 해서 이건 모든 간척지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간척지에서 정월이나 아니면 추수 끝나고 음력 10월 상달이라고 하죠. 그때 동네에서 마을 제사도 많이 지내고 그냥 가정에서 가정신을 모시는 가정고사도 집고사도 많이 지내는데 그때 수문고사도 많이 지내요. 수문에 가서 이 둑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수문고사도 지내고 수문고사는 의례지만 일종의 간척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그런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넘어오면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수리조합에서 이제 이런 기반시설 관리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농어촌 공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 동진농장 이게 배수 관문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이 용수로 시설입니다.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여기는 다 기반시설을 닦고 이제 농지로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부 개발이라고 하는 게 방조제 축조한 사람이 내부 개발까지 하냐 이제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선시대 특히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흥시 호족벌이라고 하는 건 진율청 신원에서 막았는데 그때는 이제 급가라고 해서 이제 고용 노동을 가지고 방조제를 쌓았어요. 근데 이제 내부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경작할 사람 모여라라고 해서 경작자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토지 소유권에 상당하는 권리를 그러니까 상속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대신 세금을 진율청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충적 권리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서는 내부 개발을 그냥 경작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중충적 권리가 인정이 되고 아니면 또 중간 사업자가 있어요. 사업자들이 다시 자기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내부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소유권 논쟁이라고 하는 게 1980년대에 있었는데 중충적이고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 땅에선 잘 안 나타나고 이런 간척지 같은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이후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소유권이 일원화된다고 법적 절차가 만들어지면서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준공하고 다시 저 준공 다 했어요 라고 국가에 신고를 하면 이제 준공 허가를 내려주면서 소유권을 부여해줘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일원화되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농지를 이렇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사실 이제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규정이라고 하는 게 1990년대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그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제정헌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경자유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헌법 정신으로 이제 들어가요. 이거는 그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간척지는 사실은 예외가 됐어요. 간척지를 조성해가지고 그 사업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고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간척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제정헌법에서 표명된 경자유전 이념에 사실상 제외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척지의 소유권이 일원화되는 과정은 간척 초기 투입된 경작자의 노동가치 이거는 조선시대 때는 완전한 최종 소유권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권리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는 큰 간척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왕실과 관련된 궁방에서 막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간척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물력 확보를 국가 수치 체제, 그러니까 부역 인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궁방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방 이름으로 간척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공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민간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민간인이 공사를 주도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제 그 간척지 경영을 하면서 위탁 경영자라고 할 수 있는 도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런 데 나타나는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조제 공사는 한 17세기까지는 부역 노동을 동원해요. 국가 수치체제 이전에서. 근데 이게 자꾸 부역 노동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급가 노동으로 임금을 주는 노동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도 부역 노동을 의존하는 방식들이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 내부 개발을 보면 개관자의 권리는 여러 방식으로 조선시대 때는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방조제 축조 및 작답에 참여한 개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궁방 강척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점들이 있었는데 19세기 말까지도 뭔가 궁방 간척지인 경우에는 뭔가 특권을 줘요. 예를 들면 부역에서 관에서 하는 부역을 면제해 준달지, 아니면 황곡이 19세기 넘어가면 일종의 그 세금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그 백성들한테 되게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황곡을 면제한다든지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는 뭐냐면, 간척지는 아까 주기적으로 기반 시설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여들 수 있어요. 땅을 조성했는데 경작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간척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관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역 및 황공 면제 조치 같은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는 이게 법령에 따라서 제도적인 절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간척의 규모가 굉장히 커져요. 요게 지금 군산에 있는 부리흥업 주식회사의 부리 농촌,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군산 땅이지만 그때는 예전에 옥구 땅이었기 때문에 옥구 농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간척지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부리흥업 주식회사는 조선의 수리왕이라고 하는 후지 긴타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만든 회사이고, 그 부리 농장은 전국에 여러 곳에 있었어요. 압록강 하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동진농업 주식회사의 김제 동진농장은 김제 강할면 전체가 동진농장 땅이에요. 면 하나가 간척으로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만큼 면적이 넓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조합 명의로도 이 시기에 간척이 추진되나 그 비중은 낮고, 그래서 굉장히 민간 간척 중심이 맞아요. 근데 그 민간 중심 간척에 토지개량 사업비의 보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조선인 간척지도 되게 많아서 조선일보 그 사주 집안인 그 방씨 집안이 만든 간척지가 지금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박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지주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주 소작대 확대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부리농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내부의 저수지, 이게 간척지의 관계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인데요. 위쪽은 일본 사람들을 모집해서 간척촌을 만들었어요. 이주촌을 만들었고, 여기는 조선인들로 이주촌을 만들었어요. 근데 경영 방식이 달라요. 위쪽은 토지를 불화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된 거예요. 일본 이주한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토지를 불화해 주지 않고 소작제로 경영이 돼서 이런 몇몇 일본인 이주촌을 제외하고는 지주 소작제로 운영이 되고, 제가 지금 김제 동진농장 관련된 글들을 읽고 있는데요. 소작 조건이 예전에 그 조선 지주들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래서 같은 토작제도라고 해도 좀 차원이 다른 소작제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군산 부리농촌과 옥구농장은 전부 부리흥업주식회사의 간척지이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 게 주택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게 일본인 이주촌의 그 가옥의 모습이고요. 아래가 조선인 이주촌의 그 가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생상태 1940년대에 나온 위생상태 보고서도 있는데 양쪽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 김제시 강알면 요 땅이 김제 동진농장이에요. 동진농업 주식회사에서 만든 땅. 20년대 완공하고 내부 개발은 30년대 초에 이제 끝난 곳이에요. 자,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에는 제가 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난민 정착 사업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피난민 농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간척이 추진이 됐는데 그때는 조합을 결성하거나 무슨 난민 조합으로 결성하거나 아니면 참여자 연명으로 면허를 신청을 해요. 그리고 한국 정부 및 해외 원조기구 합동으로 지원하고 여기에 해외 원조 식량이 지원됐다 그랬죠. PL480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60년대는 이 사업이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시 불황화, 실업자, 고아 등을 포함하는 농촌 정착 사업으로 확대가 되고 개척단, 자활단 이름으로 간척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자원은 PL480으로 대표되는 해외 원조 양국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자조근로 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시군으로 넘어간다고 했죠. 간척지 조성 및 분배를 보면 조합원들이 실제 방조제 공사에 참여했고 내부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토지를 불화를 해줘요. 근데 방조제 여기가 규모가 많이 커졌다 그랬잖아요. 끝마기 공사 때는 이 조합원들만으로는 끝마기 공사하기에 인력이 부족해. 이건 정말 시간 싸움이고 인력 싸움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에 주민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는 조합원들에게 토지를 불화를 해요. 이게 그 서산 개척단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게 그 청소년들 뭐 도시 불황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려다가 막은 이 간척지가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다고 제가 1강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인권 문제로 되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그 방조제를 축조하고 내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인권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토지를 불화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토지가 불화가 안 됐어요. 뭐 이 시기에 그러면 이 개척단, 뭐 자활단 이름으로 그 진행된 간척 사업이 다 그랬냐?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농업진흥공사 등 국가기관으로 중심으로 돼서 간척을 하는 공사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농지를 만드는 곳은 이제 현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업진흥공사에서 이제 추진하게 되고 아까 1강에서 그 말씀드렸던 대단위 농업종합개발 사업에는 외국 차관이 사용이 되고 서남해안 간척 사업에는 이제 농지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간척지뿐만 아니라 간척지가 포함된 수계 전체의 유기적 종합적인 개발을 목표로 하는 광역적인 수립체계 구축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개발된 땅은 어떻게 분양을 했느냐? 이 계하도에서 봤던 것처럼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이라는 구상 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그 사업에 따라서는 우선 분양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계하간척 사업인 경우에는 섬진강댐 수몰민들을 제1순위로 놓고 남양 간척 사업에는 대청댐, 충청도 대청댐 수몰민들을 1순위 그 분양 대상자로 놔요. 그렇지만 대청댐 수몰민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그 난민 정착 사업으로 벌어진 거고 막 주변에 막 난민들이 있어서 기정착 난민, 이미 정착한 난민들 그 다음에 1970년대에는 청계천 정비를 하면서 청계천 주변에 판자촌을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청계천 철거민들을 여러 곳으로 보내요. 근데 이 도시 안으로만 보내니까 그 서울시 외곽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농촌으로 보냅니다. 그 남양 간척 사업도 청계천 철거민들의 일부가 내려와요. 그리고 뭐 대한방공 청년회원, 뭐 원호 대상자,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분양 대상이 되고 일반 공모는 또 남은 땅을 또 일반 공모를 해요. 우선 분양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분양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촌락까지 집까지 같이 분양을 받고 그래서 이주촌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남양간척지 이주촌이랑 계하간척지 이주촌은 군산의 이주촌, 그다음 부안 용동궁의 그 간척촌하고는 좀 다른 게 부안 용동궁 간척촌이나 군산의 그런 간척촌들은 갯벌에 땅이 그 촌락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남양간척지의 그 이주촌들은 산 구름 끝에
갯벌이 아닌 거기에 만들어져서 좀 입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64년에 처음 면허를 받았던 화성 논장은 일부 띄어져요. 그래도 방조제를 막아왔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화성 논장한테 준 땅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청계천 판자촌과 청계천 판자촌의 일부 사람들이 이 남양간척지로 내려올 때 일종의 중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할빈교회라는 그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빈교회 관련된 기사도 신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간척의 영향을 보면요. 일단은 땅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60년대까지는 농경지 확보를 목표로 간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지 확대와 그 다음에 또 다는 아니지만 또 촌락이 형성되기도 했죠. 그래서 간척으로 인한 경지 확대는 인구 이동과 새로운 촌락의 형성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안, 상강평, 용동궁 장터가 19세기 간척촌으로 이제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고, 삽교천 하구에도 이런 식으로 그 1910년대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들어진 1900년경에 일본의 군인들이 몰래 와서 만든 지도를 보면 갯벌에 촌락들이 조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지적인 조건상 한국의 전통 촌락의 입지 조건하고 안 맞아요. 이거는 간척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항해도에 가면, 항해도랑 평안남도 쪽에 가면 이런 갯벌에 조성된 간척촌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한의 경우에는 삽교천 주변하고 그다음에 부안, 상강평이 갯벌에 만들어진 간척촌이고, 자, 그럼 갯벌에 촌락이 조성된다는 거는 어떤 걸까? 사실은 우리가 촌락을 만들 때는요, 지금은 우리가 상수도 기반시설이 다 닦인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별 생각을 안 하지만, 옛날에 촌락이 조성된 거는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에 조성이 됐어요. 근데 갯벌이었던 곳은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갯벌에 들어선 촌락인 경우에는 식수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이 없어요. 땔감을 구하는 게 어렵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간척촌은 대표적인 게 군산 부리농촌과 옥구논자, 하나는 일본인 이주촌이고 하나는 조선인 이주촌이죠. 그다음 긴제 동진농장 이주촌은 전적으로 조선인 소작인들로 이루어진 이주촌이에요. 여기는 갯벌에 촌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보면 난민 정착 사업으로 난민 정착촌들이 또 많이 만들어지고, 서해안에 가다 보면 마을 이름 자체가 개척단인 곳이 있어요. 이게 다 그때 만들어진 곳입니다. 1970년대 대단위 농업종합을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남양 간척지의 간척촌이나 계야 간척지의 간척촌은 대표적인 곳이고, 옥구 농장이 이게 지금 여기 간척이 안 됐으면 옛날에 갯벌이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촌락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척하고 하면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게 이제 바로 재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척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재해 문제를 꼭 같이 넣어서 이제 강의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간척지라고 하는 거는 재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일뿐만 아니라 근데 침수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물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반 침하 같은 현상도 나타나서, 이거는 지반 침하는 간척을 많이 한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면 건물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기우뚱하게 되어 있대요. 거기 이제 간척으로 조성된 땅인데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기우뚱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해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땅이 이 간척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안정적으로 잘 이용되더라고도 해일이 너무너무 크게 일었어요. 해일이 바닷물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사리 때, 밀물 때, 거기에 태풍 같은 것까지, 바람 방향까지 겹치면 그 해일의 규모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일로 방조제가 붕괴되어 폐기되가 멀쩡하게 이용되다가도 폐기되는 간척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지대의 그 침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반 침하라고 하는 게, 그 간척지 토양이 이제 염기가 제거가 되면, 간척지 토양이라고 하는 게 뭐 유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염기가 있을 때는 바이러스들이 활동을 안 한대요. 근데 염기가 빠지면 바이러스들이 막 활동을 해서 유기질을 분해해 버린대요. 그래서 토양이 침식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반 침하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요거에 대한 그런 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외국에서는 지반 침하와 관련된 조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방조제 쌓은데 방조제가 꺼지는 현상들이 나온다고 해요. 뭐 집안 침하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해수면 상승도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영산강 하구떡 막은데 영산강 하구떡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큰 하구떡 말고. 근데 어쨌든 영산강 하구떡 막은 이후로 목포의 해수면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박스 쳐가지고 19세기 재연구에 대한 재고라고 하는 게 19세기라고 하는 게 막 그 홍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 19세기 위기론이라고 하는 논을 펴는 일군의 학파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 주장들이 있는데 19세기 위기론이라고 하는 건 조선 사회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거죠. 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근데 그 조선 사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에 생태적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19세기에 홍수 피해도 되게 많고 각종 재해가 막 그 빈번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국 통계를 이제 뭐 그 실록 기사를 보고 낸 건데요. 제가 간척과 관련해서 한정돼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서 해일 피해가 일어나느냐, 홍수 피해가 일어나느냐 지역 단위로 떨어뜨려 놓고 봐야 한다는 거고 사실은 18, 19세기 연대계 자료를 보면 해일로 인한 언다비, 방조제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침수 피해가 있다거나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생태적으로 위기다라는 것 이전에 저지대 이용하지 않던 저지대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그런 홍수나 해일 피해도 증가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지역 단위로 떨어뜨려 놓고 저지대 이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재해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척지가 만들어지면 주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밖에 없죠. 조류수소를 차단하는 큰 갯고랑을 차단하는 간척은 조선시대 때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면 백길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요 포구들의 위치가 밖으로 내해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포구 폐쇄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선 후기 가지고 간척 가지고 논문 쓴다고 할 때 저의 조선 후기 사회를 잘 모르는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그럼 뭐 이렇게 뭐 어민들이 뭔가 이렇게 뭐 되게 반대하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기사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긴 하지만 해산물을 유통하는 데는 그 운송과 관련된 수송과 관련된 기술이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촌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업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크게 드러나지가 않고 또 크게 간척을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간척을 했다고 해도 다시 갯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업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전면화되는 거는 1980년대 중반 이후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경지를 더 중시하고 특히 쌀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어업 간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전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어업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본격화돼요. 그리고 내부 간척지도 변화요. 아까 자그마한 간척지들이 큰 간척지 안에 들어가게 돼요. 수리체계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바란천 하구에 했던 소규모 간척지들이 항상 논지을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 아사노의 물을 쓰면서부터 되게 좋아졌어. 1970년을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해요. 그 농민들은. 왜냐하면 그 광역적 수리체계 구축으로 논농사를 쉽게 안정적으로 짓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들, 예전에는 꼭 면허받고 간척지 만들지 않았거든요. 60년대까지도 면허받지 않은 간척지들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땅들이 굉장히 그때는 면허라는 절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소규모 간척지들이 큰 간척지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편입되면서 소유권과 관련된 갈등 등도 이건 조선시대 때도 비일비재하게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그리고 80년대 중반 굉장히 먼 바다로 나가는 복식 간척으로 일어난 거는 예전에는 좀 큰 방조제를 쌓았다고 해도 그 바깥으로 다시 갯벌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연 순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어기고 먼 바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갯벌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게 방조제를 쌓고 내면에 내수면을 만들잖아요.
해수를 유통시키지 않으면 내수면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질이 악화돼요. 시아오가 처음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새만금도 해수를 얼만큼 유통시킬까가 아직도 서로 논쟁이 돼요. 그래서 해수 차단으로 인한 내부 담소화의 수질 악화도 있고 또 갯벌 파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일강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간척하지 말자를 넘어서서 방조제 허물자라고 하는 역간척이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척의 시간 지평과 공공성의 균열이라는 걸 보면, 자, 새만금이요 91년에 쌓아서 2010년에 방종제 최종 공사가 이제 끝났어요. 무려 20년 걸렸죠. 근데 20년까지 걸린 거는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미래세대 소송이라고 해서 거기 어업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 갯벌을 누릴 미래세대라고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그 소송 중에는 공사를 지어내지 못해서 이제 공사가 재개돼가지고 마지막 끝난 게 10년인데, 그러면 지금 새만금은 어떻게 이용됐을까? 작년 2023년에 잼버리 사태 때 봤죠. 아직도 이용되지 못하고 몇몇 군데 뭐 태양광 발전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그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제공하는 그 장밋빛 미래의 하나가 이렇게 뭐 무슨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게 새만금과 관련된 그런 그 청사진, 미래 청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초대형 간척 사업을 둘러싼 이게 그 찬반 논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의 이용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아까 바라보는 미래가 다른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평이 엇갈리고, 그래서 여기서 공공성이 예전에는 사실은 뭐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성에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수긍하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간척지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 이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미래를 건 도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간척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미래의 불투명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토지 이용 계획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 농지에서 뭐 산업단지 들어가고, 뭐 택지 들어가고, 뭐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단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화성 같은 데는 거기에 무슨 레저 시설 들어간다고 하고, 또 하원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하원호가 아니라 그 시화호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계획들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 토목공사가 경기를 부양한다고 하죠. 지금도 새만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뭐 중앙의 사업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북의 사업체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기사가 나와서 제가 지역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전북대에 있으니까요, 지역분들한테 물어보면 내부 사업체가 참여하죠, 이 토목공사에. 그래서 지금 계속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목표 자체가 그냥 토목공사 자체에 있지 않을까라는 이구심까지 있게 되고, 사실 이런 비판이 새로운 게 아니라 정약용이 이미 이런 비판을 합니다. 조선 후기 대규모 간척지에서 벌어지는 게 뭔가 이제 국가의 재원, 궁방의 재원을 가지고 부역을 이용해서 간척지를 만들 때 거기에서 그 일종의 브로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뭐 도장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냥 그 사업을 벌리면서 거기서 뭔가를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정약용이 이미 던진 바가 있는데, 저는 이 정약용의 그런 비판을 현재에도 한번 현재를 우리가 진단하는데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사의 미래 설계 현재를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하는데 중간에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기하게 된 게 그때 이제 그런 방조제 허물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제까지 방조제 쌓은 그 비용이 있고 시간이 있고 이게 공공적인 목적에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공사 재개해. 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사가 재개돼서 2010년에 마지막 공사, 방조제 공사를 마쳤는데, 그 와중에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마스터 플랜이 수차례 변경이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 내부 개발 공사를 완공할 것인가 목표로 삼았냐면 2050년이에요. 근데 저는 2050년에 과연 이 공사가 마무리될까 잘 모르겠고, 아까 제가 네덜란드 자이더제이 사업 소개한 게, 자이더제이 방조제 완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 개발이 완공될 때 끝나는 게 70년 넘게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새만금도 알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기구로 있어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에 가면 제공하는 정보인데 굉장히 다양한 토지 용도로 사용되죠. 뭐 일권역부터 쭉 농생명 권역까지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사업계획에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상 인구를 보면요, 개발 완료 중 유발 인구 70.6만 명, 새만금 사업지역 내 26.9만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과연 이 미래가 지켜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이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미래세대 소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꼭 갯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바지락도 생산하고 해산물을, 수산물을 생산하고 관광 가치가 있고, 이거는 사용 가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갯벌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인간의 사용과 무관한 비사용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측면이고, 이거는 환경담론하고 연결된다고 하겠죠. 거기서 상정하는 사실은 미래라고 하는 것은 훨씬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담론은 일반적으로 훨씬 개발담론보다 시간 지평이 훨씬 길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게 이미 시아오 새만금을 거치면서 한국사에서 하나의 어떤 담론 지형에 등장한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새만금과 관련된 이런 기사나 그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또 나타나게 된 게 어떤 거냐면, 새만금에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훨씬 현재에 집중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평의 역전이라고 했는데요. 새만금 방조제 맞고 나서 그 안에서 어업 활동하던 사람들이 어업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내수면에서는 해수면만 유통시켜주면 어업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라라고 작년에 잼버리 사태 때 한 곳에선 잼버리 날 때 거기는 이제 새만금 남쪽인 부안 땅이라고 한다면 잼버리 지구는 이 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환경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군산 쪽이에요. 새만금 북쪽인데 갯벌을 다른 땅으로 막 흙같이 쓱 쌓아가지고 형질 변경하지 않고 아직 새만금 내부에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갯벌 형태로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다큐를 찍은 사람들이 시민운동 단체에서 원래 있던 갯벌 이름은 아니고 수라라고 하는 갯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새도 있고 저런 새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큐로 이제 보여준 건데요. 이 사람들이 상정하는 시간 지평은 훨씬 길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어떤 논리가 있냐면, 야, 해수 유통시켜주면 내수면 안에서 어업 활동할 수 있어. 아니 지금 새만금 막아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땅 지금 굉장히 넓은 땅 이용도 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썩혀두고 있잖아. 차라리 어업하게 해줘. 현재의 가치를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만금을 둘러싼 찬성 반대가 하나로만 놀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상정하는 시간 지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역전되기도 하고 엇갈린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간척이라고 하는 게 한국 역사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해온 부분도 분명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간척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간척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 사업을 이제 끝으로, 물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니 부분적으로 이제 간척 공사는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좀 전체적인 큰 역사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간척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간척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끝났냐? 새만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화홍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부 개발을 가지고 여전히
논란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